이번 주는 그 과학의 예술적 성격 얘기를 할 텐데 지난주에 수업 대체로 동영상 자료 본 거 어땠어요, 여러분? 재밌게 봤어요? 다들 졸린 목소리.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지 몰라도 난 기본적인 메일을 어저께 하나 받았는데 뭐 단순히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 못 오는 친구가 이제 양해를 구하는 메일이었는데 단순히 뭐 나한테 아부하기 위한 것 같지는 않고 그 내용을 정확히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영학과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 잘 모르죠. 근데 그 과학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그 어떤 그 경외심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주의 신비를 탐색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굉장히 느낀 바가 많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느낀 바라는 게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별거 아닌 그 단백질 분자 구조 하나 알려고 그렇게 몇 년간 난리를 치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여러분이 들었던 첫 번째 주에 음악이 이제 뭐였는지 알겠죠? 그게 뭐냐면 그 음악을 들으면서 결정을 키우면 결정이 잘 자라난다는 어떤 그 믿음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믿지는 않겠죠. 근데 워낙 다급하니까 뭔가 정말 결정이 잘 자라나야 되니까 사실 그런 데까지도 신경을 쓰는 거죠. 진짜로 믿어서라기보다는 그런 일종의 뭐 금기 같은 거, 야구 선수들이 뭐 특정한 방식의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말로 믿어서라기보다 그 정도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하고 집착하는 모습. 근데 사실은 그 주제들을 보면 바깥 사람들이 보면은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할까 싶은 내용들. 근데 거기서도 그 문제들을 제기하고 탐색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어떤 경험을 했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 놓쳐서 못 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지우지는 않고 당분간 놔둘게요. 근데 이제 그 웹하드 용량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언젠간 지우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되도록이면 내가 기말 시험 기간까지 계속 놔둬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서 기말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과학의 예술적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이게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대중매체에서 이 과학의 예술적 성격 그러면은 대개 이런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다룰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아닌데 워낙 일반적으로 다루는 거는 저거기 때문에 저걸 먼저 얘기할게요. 저게 뭐냐면 되게 과학기술의 예술과의 만남 뭐 이런 식의 어떤 제목으로 논의되는 일반적인 주제들은 되게 과학기술의 테크닉이나 과학기술의 어떤 그 내용들을 사용해서 예술적 이미지나 예술적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술가들이 옛날부터 다양한 그 소재들이나 기법들을 실험해 왔잖아요. 그렇죠? 뭐 맨 처음에 프레스코 그릴 때는 달걀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개가지고 염료들을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화가 나오고 기름에다가 그 염료들을 섞는 게 나오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기법들을 도입했는데 최근의 추세 중에 하나가 뭐 우리나라의 그 비디오 아트 하던 여러 사람들도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듯이 백남준 씨라든가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 기법의 가능성, 재료의 가능성들을 활용해서 예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중요한 일이고 실제로 그 공대 교수님들이나 자연대 화학과 교수님들 중에서는 그 예술가들하고 그런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중요성을 내가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는 약간 과학 기술과 예술의 어떤 접합이 굉장히 도구적이고 약간 표피적이죠. 근데 내가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서 다룰 내용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도구적이거나 표피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학기술 연구 자체가 예술적 작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유사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근데 일단은 하여튼 이미지 자체는 그걸 가지고 시작해요. 이게 어떻게 얻어졌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린 건 아니에요. 그냥 사진 찍은 거예요. 어떤 걸 사진을 찍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무슨 저 어린애 장난감 같은 것들을 막 색색까지 만들어가지고 사진 찍은 거 같잖아요. 그렇죠?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이미지 같은 거 접해본 사람 있어요? 그럼 그런 거 같죠? 이게 어떻게 했냐면 잘 맞췄어요.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기름은 아니고요. 세제예요. 세제.
여러분 빨래 하는 데 쓰는 세제 있죠. 세제를 적당한 용해로 풀고 거기다가 염료를 갖다가 특별한 염료들, 특히 응집성이 작은 염료, 왜냐면 들러붙으면 별로 저렇게 예쁘게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물결무늬처럼 나오니까 응집성이 좀 약한 염료들을 적당히 뿌려주면, 그리고서 이제 굉장히 고배율의 마이크로스코프로 찍으면 이런 형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내추럴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요? 그것도 오늘 우리 주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세제를 희석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특정한 종류의 염료를 뿌려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단순히 확대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현미경을 사용해서 확대해서 찍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혹시 커넥션이 끊어졌나? 되네요. 확대했을 뿐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봐. 이거는 여러분이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바깥에 자연 나무나 숲을 찍은 거와 비슷할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공장에서 혹은 텔레비전을 공장에서 조립하는 것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예술가들이 막 자기가 생각하는 막 상상의 것들을 막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지 않은 비구상 화가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더 가까울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죠?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인공적인 조작을 했다고 할 수 있나 안 했다고 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로 인공적인 조작을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세제 풀고 염료 뿌리고 확대해서 찍은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간 재료들은 상당히 인공적이죠. 세제라는 거는, 염료라는 거는 사실은 인간의 기술적 고안물의 산물인데, 그 다음에 카메라 찍은 것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밖에 자연 환경을 찍어도 그걸 반드시 자연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걸 하는데 수많은 어떤 기술적 고안물들이 그걸 현상하거나 찍는데 다 들어가는데, 그럼 기술인가 자연인가?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어요. 오늘 우리 수업 시간과 관련된 그 내용을 한번 달려보기도 하죠. 자, 지난주 강의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 되짚어 보라고 낸 거고요. 이번 주 읽기 자료나 올라가 있는데, 두 개는 이제 필수 자료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하면 읽어야 되고, 세 번째는 약간 길고 그래서 그냥 엑스트라로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더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거는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예술이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실제로 저 책의 제목의 원제는 Science as Art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일종의 예술적 작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탐색한, 거기서 이제 챕터를 뽑아가지고 내가 지금 방금 말한, 도대체 실험실에서 하는 것은 하고 그 실험실 바깥에 있는 것은 자연이고 실험실에서 하는 것은 인공이고 하는 생각들이 어디까지 타당한가 하는 것들을 다루는 챕터를 하나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2011년에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이게 강의를 하다가, 이 상상력과 과학기술 첫 강의를 하다가 그때 벌어진 일이 있었어요. 강의의 진행 중에. 그래서 내가 사실은 강의에서 예언을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행 중이어서 아마 이 과학적 논쟁이, 그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가는 입자와 관련된 과학적 논쟁이었는데, 아마 이 논쟁이 이런 방식으로 결론이 날 거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떠들지만, 근데 뭐 나는 대충 예상했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기말 때쯤 가가지고 그 논쟁의 결론이 났는데, 내 예언이 대충 맞아 들어갔어요. 그럼 그게 뭐 내가 점쟁이여서 그런가?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대충 과학 연구가 작동하는 방식이나 이루어지는 방식들하고 그게 대중매체에 묘사되는 방식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중매체에서 과학 논쟁에 대해서 읽으면 아마 이렇게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대충 틀려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한 게 사실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례가 되게 재밌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걸 이렇게 저 신문에다가 칼럼으로 몇 번 쓴 적이 있는데, 그걸 읽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맨 마지막 오늘 수업.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긴, 상당히 학술적인 글이어서 엑스트라로 놔버려줬어요. 자, 과학 연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특히 이제 실험 과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과학이 아니라, 그냥 사이언스가 아니라 scientific research,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과학 연구예요. 그 둘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과학 연구를 하면 과학 지식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연구라는 건 그냥 지식을 얻어내는 과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테죠. 하기가 쉽죠. 마치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푸는 과정을 겪으면 문제의 답이 나오듯이 연구를 하면 답이 나오고 그게 지식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오늘 수업을 보면 과학 연구 자체는 그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과학 지식과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직접 과학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과학 연구가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과학 연구 그러면 대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것도 내가 사이언티픽 리서치를 구글 이미지 검색했더니 한 5번째 안에 드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뭔가 하얀 실험복 입고서 막 색깔까지 막 액체를 막 섞고 뭐 이런 거. 여기 보면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굉장히 뭐 이런 요즘에 이제 쇠퇴를 반영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이미지가 일단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은 한 가지 점에서는 사실은 정확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과학 연구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경험해본 과학 연구는 대충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실험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과학 그러면 떠오르는 건 그냥 문제 푸는 거였어요. 되게 간단한 산수 문제죠.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물상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주 간단한 문제들인데 그런 거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험이 과학 연구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위치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이미지는 실험 과학이 현대 과학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자,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되게 과학 그러면 뭐 아인슈타인의 뭐 수학 방정식이나 이런 게 떠오를 텐데 실제로 현재 이루어지는 과학 연구의 대충 얘기해서 98% 정도는 실험 연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험이 과학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험을 안 하고 순수하게 아무런 장비 없이 이렇게 막 뭐 컴퓨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저 수학 문제를 푸는 연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실험이라든가 무언가 장치를 조작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과학의 핵심이라는 거죠. 무슨 어떤 수학 방정식 쓰거나 그런 게 훨씬 더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실험은 노동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인적 자원이 투여돼서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힘든, 그렇지만 재미있을 수 있는 노동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 연구에 집중해서 과학 연구를 바라보면 이 과학 연구의 예술적 성격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게 돼요. 그 점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일단 현대 과학 연구가 실험 연구가 주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황당하게 들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된 지는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 실험은 실험실에서 했는데 연구는 실험실에서 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참이라고 진리라고 혹은 세상에 대해서 맞다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암을 고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서 쥐한테 실험을 해가지고 쥐 실험에서 이 약물이 투여된 쥐가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서 훨씬 회복 속도가 빨랐다. 그러면 우리가 암을 고칠 수 있는 새로운 기작을 발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 당연스러운데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당연히 실험실 바깥에서도 타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당연한데 사실은 그 생각이 받아들여진 거는 정말 얼마 안 됐어요. 한 300년? 길어야? 300년 정도 됐어요. 300년, 400년까지도 가기 힘들어요. 300에서 350년 정도.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자연 세계를 그대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조작을 해서 그걸 변형시켜서 얻은 어떤 결과는 자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봤어요.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죠. 여러분은 실험실을 안 들어가 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상황은 사실은 자연 상태에서 거의 그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실험실에서는 특정한 효과를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다른 효과들을 다 이렇게 억눌러야 되거든요. 통제 실험이라고 하는데 컨트롤 익스페리먼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특히 물리학 실험 같은 경우는 진공에서 해요. 그러니까 공기를 다 빼내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공기가 있으면 그 분자들이 막 그걸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현상들을 교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진공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진공은 사실은 지구상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혹은 극저온에서 해요. 뭐 엄청나게 낮은 온도에서 한다고요. 그런 온도는 역시 또 지구상에서 북극이나 남극 가도 그런 저온은 얻어낼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극고온에서 하거나 핵융합 같은 거. 그러니까 있을 법하지 않은 상황,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 결코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험을 한다고요. 생물학 실험도 그래요. 생물학은 아닐 것 같죠? 생물학 실험도 예를 들어서 쥐를 가지고 실험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쥐들을 잡아다가 그냥 실험하지 않아요. 그랬다가는 결과를 제대로 못 얻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너무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팩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그 쥐가 어떤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퓨어라인 쥐들을 사다가 실험을 해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얻은 결론들을 표준화할 수 있거든요. 공학 실험 다 그래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연과학 그러는데 자연 현상에 대한 과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은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도 내추럴 않아요. 굉장히 언내추럴해요. 굉장히 극단적이고 아주 이상하고 기묘하고 잘 얻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실험을 한 다음에 놀랍게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결과를 확장시켜서 야, 알고 봤더니 세상은 이렇더라 하는 결론들을 내요. 사실 이게 갈릴레오가 발명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갈릴레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세계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자연 세계 전체를 그냥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연구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결론을 낼 수가 없고 그 자연 세계 중에서 특정한 인과 메커니즘을 특정한 현상적 특징들을 추출해내서 그걸 이상화시켜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조건까지 가져가서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낸 다음에 그 결론을 조합해서 예를 들어서 압력을 고정시킬 때 어떤 결과가 있고 부피를 고정시킬 때 어떤 결과가 있고 온도를 고정시킬 때 어떤 결과가 있고 따로따로 연구해요. 왜? 그걸 같이 연구하기 너무 복잡하거든요. 따로따로 연구한 다음에 그러면 압력, 부피, 온도가 다 바뀔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그 기체가 그 운동들을 보이느냐 그거를 역시 그걸 맨 처음에 이상기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상적인 특징들을 갖는 그러니까 사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화학적 친화도 같은 걸 좀 집어넣어서 아니면 분자가 크기를 갖는다는 사실을 좀 집어넣어서 판데어발스 방정식이라고 약간 좀 더 그 이상을 갖다가 요점은 뭐냐면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굉장히 비자연적이고 극한적인 상황에서 연구 결과를 추출한 다음에 그것들을 사후적으로 조합해서 세상의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로버트 보일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보일의 법칙으로 알려진 저 보일이 맨 처음에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도 지식이다. 여러분들께 좀 황당하게 듣기에 좀 농담 아니에요?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도 우리가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점을 동료 과학자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 당시까지 알려진 그 일반적으로 지식을 얻는 방법은 자연 세계를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자연 철학에서는. 그게 좀 맞겠죠?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어요. 그 저기 바닷가에 돌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생물체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그 내용들을 잘 기술했어요. 이 생명체는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뭐 숨구멍이 2개고 뭐 피부가 어떻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고 그게 자연 철학 자연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들을 굉장히 특히 보일은 처음으로 진공 펌프를 실험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땐 정말 아주 간단한 기계지만 그 당시로선 첨단 장비였어요. 그래서 보일이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도 그러니까 그 진공 펌프 만드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진공 펌프는 당시에 전 유럽에서 보일만 만들 수 있었어요.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복제가 불가능했죠. 실험이. 보일이 무슨 실험을 하면 그 실험을 다른 데서 복제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보일이 실험 결과가 맞다는 걸? 그 진공 펌프는 너무나 만들기 어렵고 비싸기 때문에 다른 데서 못 만들어요. 그럼 보일이 진공 펌프에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정말 장난 같은 실험 많이 하거든요. 쥐 집어넣고 공기 빼내면 얘가 죽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공기에는 뭔가 쥐의 생존에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실험하는데 그 실험을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 어떻게
그 진공이 아닌 상태의 공기가 가진 성질을 갖다가 추출해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일이 도입한 방법이, 그러니까 자신이 진공 펌프에서 한 실험 결과를 사람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도 지식이다 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 나오듯이 신사들의 증언을 활용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보일이 귀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대충 뭐 요크셔 공장, 뭐 대법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 고위층 인사들이죠.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이 사람들 과학 잘 모르죠. 그래도 일단 불러 모아요. 불러 모은 다음에 쫙 열져서 있게 한 다음에 자기 조수를 시켜서, 조수가 후크인데, 후크의 법칙이 후크인데, 후크 시켜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딱 한 다음에 너 봤지? 그러고서 다 봤다는 걸 확인시키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쥐가 죽은 걸 본 거죠. 그 다음에 그 실험 내용들을 적은 다음에 거기다 사인하게 해요. 밑에다가 나 요크셔 공작은 보일경이 실험한 이 실험 사실이 확실히 내가 그걸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고 거기에 하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그것들을 쫙 확인해서 사인을 받아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실험적 지식을 지식의 지위로 올려놓는 데 성공해요. 자, 여러분, 이게 물론 내용은 구체적인 절차는 좀 다르지만 이게 사실은 현재 학술 논문이 동료평가되는 심사의 원형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차이점 뭐예요? 지금은 더 이상 뭐 대법원장이 이렇게 그냥 사회 고위층 인사한테 그 논문을 평가해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실제 그 연구 과정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동료 전문가가 평가를 하죠. 엑스퍼트들이. 근데 사실은 이게 차이같이 보여도 근본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보일이 추구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명성이나 뭐 아니면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분이 부여해주는 일종의 신뢰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보일이 어디서 이런 어떤 절차들을 원용했냐면 당시에 법정에서, 영국 법정에서의 그 증인의 신빙도, 증언의 신빙도를 갖다가 평가하는 방식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보일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어떤 살인 사건이 있다고 쳐봐요. 살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상충하는 증언이 있어요. 가령 A는 이 피의자가, 용의자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얘기하고 B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때 그 용의자는 나랑 같이 있었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럼 둘이 동시에 참이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둘 다 그렇게 증언하면. 요즘같이 CSI 이런 건 없던 시절이니까 뭐 이렇게 그 무슨 과학적으로 그걸 갖다 뭐 혈흔을 채취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증언만 가지고 평가할 때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그러면 당시에 영국 법정에서 널리 통용되던 방식은 흔히 얘기하는 증인의 신뢰도의 경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증인이 더 믿을 만한가? 그래서 더 믿을 만한 증인의 말을 수용해요, 법정이. 그럼 더 믿을 만한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증인이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탄로났을 때 입게 될 손해의 크기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 위증을 했을 때 입게 될 손해가 크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짓말을 좀 덜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들을 따라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위증을 했을 때 잃게 될 게 너무 많겠죠. 그런 논리, 뭐 지금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 우리는 신분제 사회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논리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증언에 훨씬 더 높은 웨이트를 주는 방식이 당시 영국 법정에서 널리 통용됐는데 정확히 그걸 따른 거야. 오일이. 여기서도 이제 그 정치적인 담론들을 평가하는 맥락들이 어떻게 과학 연구에 흡수되는가.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되게 자연과학에서 다른 사회과학으로 영향이 넘어가는 건 익숙해도 이런 영향은 별로 익숙하지 않을 텐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일이,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런 구별 자체가 없으니까 뭐 법학이 따로 있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런 법학적인 방식에서 그 인식론적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식을 원용해서 보일이 실험적 지식을 평가하는 방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동료평가 제도랑 그 어떤 원리적인 의미에서는 똑같죠. 동료평가도 왜 아무한테나 안 맡기고 그 사람한테 맡겨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실험적 사실을 잘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평가에 좀 더 높은 신뢰도를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더 이상 보일이 살던 신분제 사회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르지만 어떤 증언을 신뢰할 것인가.
실제로 원리상으로는 정확히 똑같다고요. 어떤 증언을 더 신뢰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어떤 동료 평가 제도가 이런 실험적 지식으로서 성립하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했어요. 자, 일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험적 지식이 지식이다 하는 점이 확립이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다음으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은 실험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따지면 안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다시 다른 방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실험 연구를 하다 보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비율이 몇 %쯤 될 것 같아요? 100번 하면 몇 번쯤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분야마다 다르고 뭐 다 다르죠. 근데 대충 한번 얘기해 봐요. 100번쯤 하면 몇 번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공을 하는 실험과 실패하는 실험, 잘 안 되는 실험과 되는 실험. 100번 가지고는 힘들 것 같네요. 한 10,000번에 한 번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한 1000번에 한 번 되는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충 얘기하면 실험은 대충 안 돼요. 실험하면 절대로 제대로 안 나와요.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 점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을까요? 중고등학교 때 실험을 해봤어도. 왜? 중고등학교 때는 나도 그런데 대학교 실험도 그런데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실험을 어떻게 하죠? 나도 그 실험을 그렇게 했는데 대학교 때 실험할 때 예를 들어서 중력 가속도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떨어지는 높이가 h가 2분의 1 gt 스퀘어로 나오는 그러니까 그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야 되고 뭐 그런 어떤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식에 맞게 사실은 이게 낙하 실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험해 보면 절대로 그렇게 안 나와요. 내 기억에 내 동기들이 같이 실험했던 조가 한 20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분의 1 gt 스퀘어에 맞게 나온 조가 한 조도 없었어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극한적으로 이상적인 조건에서 실험 무지 잘하는 사람이 하면은 비슷하게 나올까? 그 사람조차도 100번 하면 뭐 열댓 번 비슷하게 나올까? 원래 되게 힘들어요. 실험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대개 뭘로 실험 보고서를 쓰죠? 왜 안 나왔는가? 분석을 하는 거를 실험 보고서 쓰죠.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나는 실험은 잘 못했는데 분석은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실험 결과 이렇게 안 나왔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에러들의 소스들을 다 밝히는 거예요. 아마도 내가 이 공을 넣을 때 약간 이렇게 그 정확히 수직으로 못 넣고 약간 비스듬히 넣어서 수평 방향 성분이 좀 있어서 낙하가 그렇게 약간 교란이 있었을 거다. 뭐 공기 저항도 고려해야 된다.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 그 탄성체 완전 탄성체가 아니니까 약간의 그 마찰력에 의한 손실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걸 다 이게 왜 실험 결과가 안 나오는지 변명이란 말은 좀 안 좋고요. 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 넣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험은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학교육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과학교과서를 바꿔야 된다고 되게 말씀 많이 하죠. 실험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되는 게 정상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특히 화학교육 하시는 분이 지난번에 발표하신 거 들었는데 아보가드로나 정수비례 법칙 있잖아요. 실제로 그분이 실험을 해봤어요.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님인데 교원대학교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미래 교사들 및 현재 교사들과 같이 과학교사들과 실험을 해봤는데 절대로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100번을 했는데 배수비례 법칙이 절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또 안 나오는 이유가 응고가 너무 쉽게 일어나가지고 실제로 그 교과서에서 나온 대로 실험을 시켜봤더니 응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응고가 되면 부피가 달라지죠. 그래서 안 된대요.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중요한 거는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든지 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연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실험하면 다 된다, 뭐 실험하면 다 누구든지 알 수 있다, 실험 결과는 너무나 다 명백해가지고 누구든지 다 동의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은 사실은 사후적으로, 왜냐하면 논문 낼 땐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결과가 안 나왔는데 논문을 어떻게 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게 쉽냐면 연구자들이 사실은 계속 안 되다가 계속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 막 생각해가지고 그 보정값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결국은 무지하게 복잡한 방식으로 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다 까먹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매뉴얼에 딱 쓴 다음에 마치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프리젠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논문이 되니까. 논문에다가 자기가 실수한 얘기 쓸 수 없거든요. 그게 논문 쓰는 스타일과도 관계돼요. 논문은 정확하게 나온 결과를 알기 쉽고 명확하고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논문을 읽다 보면
실험 연구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지배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머리를 써야 되는지가 잘 안 드러나요. 논문에는. 근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박사후 연구 제도가 생겼어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잘 연구가 돼 있어요. 왜 포닥이 생겼냐면 실험이 고도화되니까 실제로 한 실험실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가 실험 결과가 공간적으로 떨어지는 다른 실험실에서 잘 재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원칙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실험 연구가 지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설사 독일에 있는 한 실험실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더라도 프랑스에서 그 실험을 해도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게 과학 지식의 보편성을 갖는 건데 그거는 이상이고 실제로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험 과정에서 너무나 복잡하게 고려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알고 몸에 이렇게 체득한 사람이 있지 않으면은 실제로 그 실험을 논문 보고서 제대로 수행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아무래도 그 실험의 복잡성이 가장 먼저 발전한 유기화학 분야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리비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기화학자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박사후 연구원 제도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박사를 받고 나서도 실제로 자기가 박사 받았을 때 연습한 그 실험은 잘할지 몰라도 박사후 연구원들은 되게 다른 주제를 좀 택하거든요. 자신의 연구폭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X를 주제로 연구했기 때문에 그건 잘해요. 근데 조금 다른 연구, Y를 하고 싶어. 그러면 실제로 그 Y를 잘하는 연구실에 가서 그 기법을 체득해야 돼요, 내 몸에. 그러기 위해서 박사후 연구원 제도가 생긴 거예요. 맨 처음에 그 유래 자체가. 그러니까 그 실험 연구의 그런 어떤 굉장히 복잡한 특히 그 실험 연구에서 실험자의 수행 능력이, 그러니까 어떤 연구자의 능력이 그 사람이 얼마나 실험을 잘하는가. 그 흔히 이제 매직, 그러니까 신의 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각각의 학문 분야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험을 하면 실험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실험을 잘해서. 물론 이제 그러다 가끔씩 그 신의 손이 사실은 사기의 손이었다는 게 밝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이 실험을 하면은 실험이 잘 됐던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이 사기를 쳤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정말로 그 기법 자체가 너무 뛰어나서 다른 사람이 실험을 하면 실험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실험을 하면 실험이 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과학 그러면 특히 학부 때까지는 이게 문제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정말로 손재주예요. 물론 그 손재주라는 게 무슨 간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실험이 왜 안 되는지도 알아낼 수 있어야 되니까 머리와 손을 결합하는 재주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능력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일을 갖다가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몸으로 하는 일들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절대로 실험 연구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얘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 얘기 전에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또 한 가지 실험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특히 이제 이거는 철학자들이 많이 퍼뜨리는 오해인데 되게 실험은 이론을 검증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실험을 왜 하니? 그거는 우리 분야에서 X라는 이론이 나왔는데 이 이론을 맞는지 틀린지 검증해 보려고 그 이론에 따르면 이런 예측이 나와야 되는데 실험을 한번 해서 그게 정말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 그런 경우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전체 실험 연구에서 그렇게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연구는 극히 작아요. 분야마다 다르지만 어떤 분야에서도 예를 들어서 물리학 분야가 그래도 비교적 이론을 검증하는 실험이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인데 그 물리학 분야에서조차 5%를 안 넘어요. 그럼 이상하죠? 그럼 도대체 95% 실험은 뭐 때문에 하죠?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면 실험은 뭐 때문에 해요? 여러분들은 대충 그거에 익숙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교원대학교 교수님의 예처럼 배수비례 법칙이 정말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실험하는 거 아니야? 실험 왜 해요, 그러면? 그렇지. 공학 같은 경우는 뭘 만들려고 하죠.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뭔가 시제품 같은 걸 만들거나 어떤 그 완성품들에 대한 어떤 모델, 그렇죠? 모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실험해 보는 거죠. 데이터들을 얻기 위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예요. 맞아요. 좀 황당하게 들겠지만 실험을 위해서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좋은 데이터를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낯설게 들겠지만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실험은 좋은 데이터를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좋은 데이터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실험은
기존의 실험은 진공을 예를 들어서 1세제곱 입방미터당 분자가 한 15개 정도 있는 그런 초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근데 나는 그 진공을 훨씬 더 세게 만들어 가지고 1세제곱 입방미터당 세제곱미터당 분자가 한 하나 두 개 정도 있는, 사실 굉장히 얻기 힘든 진공이에요. 대개 그런 진공을 얻으려면 최신식 진공 펌프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속 분자들을 빼내야지 얻을 수 있는 아주 정말 하이퍼 베큐음인데, 그런 베큐음의 그런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 똑같은 실험인데.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훨씬 더 그 진공 정도를 높이면 그러면 그 실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은 안 달라지는지 이걸 확인해 보겠다.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즉 기존에 이루어졌던 실험들을 좀 더 세련화하고 정밀화하고 굉장히 그 극한 조건에서 좀 더 확인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정밀 측정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실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의의를 갖는가,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지죠. 아까 얘기했듯이 실용적인 의의가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되면 실제로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공학적 고안물들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날 비행기, 엄청나게 큰 비행기를 맨날 크게 만들어 가지고 날려 가지고 뭐 몇 번 떨어져 보고 추락해 보고 그런 다음에 비행기를 계속 재설계하면 돈도 많이 들고 인명 피해도 심하겠죠. 그 대신 그 작게 만들어서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서 풍동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훨씬 더 요즘엔 아예 만들지도 않고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실용적 목적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경험적 자료를 축적한다는 것 자체가 과학 지식을 늘리는 거예요. 엠피리컬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하기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얘기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실험 세계는 지극히 인공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왜냐하면 기존에 탐색하지 않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탐색해야 되니까 당연히 좀 더 진공을 더 세게 하거나 좀 더 고온에서 하거나 좀 더 저온에서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극한적인 마그네틱 자기장을 걸거나 아니면 좀 더 극한적인 슈퍼컨덕티비티 실험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센 독성을 가진 물질들을 쓰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을 탐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험 세계는 무지하게 인공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2단계에서 한 번 더 물음을 던져볼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럼 그렇게 인공적인 정말 지극히 비자연적인 세계에서 얻은 결론이 우리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내가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의미가 정확히 뭘까? 만약 그렇게 지극히 인공적인 세계를 다룬다면 아까 얘기한 거는 금방 이해가 되죠? 실제로 그 어떤 우리가 물건들을 만들 때 유용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아닌 실험들은 그럼 왜 해요? 계속 강조하지만 내가 그런 실험들이 쓸모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쓸모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참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온코마우스예요. 이거 되게 비싸요. 요즘에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는 가격이 꽤 올라가지고 한 마리당 3-4만 원도 한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조 실험 웬만큼 하려면 한 300마리에서 500마리 정도 써야 되는데 상상해봐요. 생물학 실험이 돈이 많이 든다고 요즘에 저런 거 하려면. 자, 여러분 그거 생각나요? 그 과학자가 된다는 것에서 보면 그 농담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은 모셔야 되는 존재라고 하죠. 그 벌레들이. 그쵸?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초파리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걔네들이 있는 데는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죠. 근데 실험실은 실제로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실험 동물들이 죽기 바로 직전까지는 뭐 비참한 죽음을 맞기는 하지만 죽기 바로 직전까지는 인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사육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표준화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 다른 조건들을 다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온도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한 가지만 변이를 조정해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실험실이 자연과 달리 그렇게 통제되어 있다면 어떻게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가 자연에 대한 지식을 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것들 분명히 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 그 경험적 자료를 축적하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잘 떠올리기 어려운 게 이거예요. 자연의 의미를 실험실에서 통제된 방식으로 얻은 현상과 원자료를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자연과학 그럴 때 우리는 그거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뭔가 자연을 다루는 뭐 꽃과 풀과 나비와 새 뭐 이런 걸 다루는 게 자연과학이다. 그런 의미의 자연과학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의미의 자연과학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 가까운 자연과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행동학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실제로 동물행동학자들은 그 야생 상태에서 되도록 야생 상태에 가까운 환경에서 동물들이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지를 관찰하고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의미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떠올리기 쉬운 자연과학의 의미, 진짜 자연 그대로 연구하는 그런 거에 제일 가까운 동물행동학에서도 요즘 동물행동학 책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인공적인 실험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행동들을 추동하는 뉴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실제로 유전자를 록아웃 같은 걸 시키고, 그러니까 유전자를 갖다 다른 거랑 대체하거나 아니면 그걸 갖다가 서프레스 이렇게 그 발현을 억제시킨 다음에 실제로 그 행동이 사라지는가 이런 것들을 봐요. 그 다음에 그 유전자를 갖다가 녹아웃 시키고 나면 우리 두뇌에서 그 유전자에 상응하는 뉴럴 네트워크 부분이 없어지는가 이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엄청난 실험을 해요. 동물행동학조차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행동들을 잘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는 통제된 실험들을 해요. 그걸 병행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물원 같은 데다가 아니면 어디다 특별한 어떤 방식으로 사육하는 어떤 동물들. 그럼 항상 그런 문제가 있죠. 야, 네가 사육 상태에서 관찰한 그 행동이 진짜 야생 상태에서도 그 동물이 하는 행동이냐. 이거 항상 받는 비판이에요. 그 비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 상태에서 그 행동들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볼 때는 쉬워 보이지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의 직관에 제일 비슷한 동물 행동학조차도 엄청난 규모의 인공적 실험들을 해요. 다른 분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나게 복잡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방식은 그건 이제 레토릭일 뿐이고, 즉 뭐냐면 자연 그대로를 연구한다. 이건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자연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인데 실제로 수행하는 방식은 굉장히 인공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수행되는 건 자연이 아닌가, 네이처가 아닌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네이처의 의미를, 자연의 의미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자연의 의미는 실제로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수업을 땡땡이 치고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집 근처에 있는 굉장히 그 풍광이 좋은 산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갔더니 막 꽃도 피어 있고 나무도 막 자라고, 야 역시 자연에 오니까 좋구나. 그거 진짜 자연일까요? 거의 100%에 가깝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미의 자연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 산의 대부분은 녹화 사업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조림된 나무들. 그러니까 그 나무들 자체는 자연적으로 생성됐다기보다는 그 아주 의도적으로 거기에 심어진 나무들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년이나 2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나무들이 그대로 거기 서 있을 확률은, 여러분 타임머신이 많이 있어서 쫙 돌렸다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나무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또 역시 조림된 거고 또 300~400년 돌려가면 또 다른 나무가 있고 그런 방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자연은 자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가 의미가 더 복잡한데 실제로 나무 품종이 자연적으로 생성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자연 선택 과정에서 생성된 나무 품종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이건 한 90%라고 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야생종이 와일드 타입이라고 하는데 야생종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0은 아니기 때문에 있지만 야생종이 남아있을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가끔 뉴스에서 어디 지리산 어디 산골에서
무슨 그 우리나라 토산종인 무슨 식물이 단체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군락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자연 서식처로 지정할 것을 뭐 권고 중입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보고 그 저 자료 화면 보면은 그냥 뭐 나무 몇 그루 자라고 있는데 뭐 저가지고 난리치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 정도로 희귀해요. 대부분의 나무들은 대개 우리나라의 임업 연구소나 이런 데서 인공적으로 만든 나무들이에요. 여기서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건 그거를 무슨 저기 스타트rek에 나오는 방식으로 분자로 조합했다는 뜻이 아니라 육종 교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특정한 형질들을 잘 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크고 목질이 좋고 뭐 여러 가지 병충해에 강하고 이런 방식으로 개발해서 만든 나무들이에요. 그 품종 자체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벼, 그 중에서 야생종 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모든 음식들 다 육종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 옥수수 본 적 있어요? 야생 옥수수? 저 자연사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데 야생 옥수수는 요만해요. 이 농담 아니에요? 야생 옥수수는 요만해요. 원종은. 멕시코의 원종은. 여러분들 먹는 옥수수는 이만하죠? 여기서 이만해졌어요. 육종의 결과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은 역사를 되돌아가면 문명 시절, 그러니까 뭐 짧게는 몇백 년, 길게 잡아서 만 년만 돌려가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만든 거예요. 인간이 어느 역사 시기에 어느 시기인가에 개입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스스로 자자 존재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인간의 손을 하나도 안 닿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은 정말 희귀해요. 그건 정말 아프리카도 요즘은 거의 없고 아마존 밀림 깊숙이 들어가면 찾을 수 있어요. 인간의 손이 한 번도 안 닿은. 근데 거기도 좀 쉽진 않아. 왜냐하면 그 꽃가루 같은 게 날려올 수 있으니까 그 인간이 만들어낸 그 육종 꽃가루가 날려서 거기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지구상에서 인간의 손이 안 닿은 진정한 의미의 그런 이상적인 의미의 자연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의 자연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도 자연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인간도 자연의 일부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속적으로 자연의 다른 부분과 인터랙션 하면서 그게 이콜로지, 생태학에서 말하는 자연 개념이에요.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해서 얻어진 결과물, 거기서 인간을 딱 빼놓고 그걸 자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연과학은 자연을 다루죠,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그 옹코마우스 같은 경우도 그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막 어디서 유전자 재조합을 했든지 어떤지 원래 있었던 쥐를 갖다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형시켜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자연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니까 그것도 자연으로 봐야 되죠. 자,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자연물과 인공물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애매해지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거의 모든 자연은 인공물이 아닐까? 아니면 거기서도 여전히 그런 의미의 어떤 변형된 자연과 순수 인공물을 분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완벽한 진공에서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냈으면, 그런 원소들 많거든요. 이제 만들자마자 뭐 몇 초 안에 붕괴해가지고 없어지는 원소들이 있어요. 그 멘델레프 주기율표의 제일 끝부분에 있는 원소들은 대부분 다 그런 원소들인데, 이런 거는 진짜로 인공적인 게 아닌가? 왜냐면 이거는 자연세계에 정말로 없었던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내 없었던 거. 또 애매해지네. 왜냐하면 빅뱅의 초기 단계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꽤 있으니까 하여튼 지구상에서는 없었던 거죠. 지구상에서는 없었던 걸 인간이 그런 어떤 특정한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만들어낸 건데 그런 것만 인공물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렇게 상황이 되게 복잡한 상황이에요.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내가 실험 연구에서는 몸에 체득된 어떤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 하나를 언급을 할게요. 자, 이게 TEA 레이저라는 건데 이거 뭐 약자인지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은 꽤 널리 사용되는데 1970년대에 개발됐어요. 이 레이저의 핵심 뭐냐면 이거예요. 아주 싸지도 않고 엄청나게 비싸지도 않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엄청나게 비싸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 엄두를 못 내겠죠. 보일의 진공 펌프처럼. 걔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뒤에 얘기할 거랑 관련되는 건데 그 아주 극한 조건에서의 소립자 실험은 전 세계에서 딱 두 군데에서만 가능해요. 하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페르미 neb이고
하나는 유럽이 가지고 있는 세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도저히 그 실험을 검증해 볼 방법이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걸 만드는 일은 우리나라 아마 그 국부를 전부 다 투자해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차피 재현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과학 연구 결과는 어디서 하든지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그건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레토릭처럼 맨날 하지만 물론 그 얘기는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현을 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면은 실제로 믿어야 돼요. 그냥 할 수 없이. 어떡하겠어요. 나는 못하는데 그 실험을. 근데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엄청 노력해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데 어떡하겠어. 믿어야지. 방법이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싸지도 않은 것도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동네 가게에서 아무나 살 수 있는 만원경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만원경은 대충 사면은 대충 보이죠. 여러분 쓰고 있는 안경도 마찬가지예요. 안경 뭐 대충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이상한 안경 썼다고 잘 안 보이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렌즈 공장에서 깎아서 나온 여러분이 쓰는 안경 수준은 별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이 TA 레이저는 딱 그 중간이었던 거예요. 뭐냐면 아무 데서나 뚝딱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만들 수는 있어요. 시도할 수 있어. 70년대 가격으로 수천 달러니까 싸지는 않아요. 꽤 돈이 드는데 그래도 이거 되게 유용하니까 이 레이저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덤벼들 수 있는 연구팀이 미국 내에서만 10팀 가까이 됐었어요. 자,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레이저를 만들 때만 해도 특허권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었어요. 과학자들. 요즘 같으면 절대로 이런 일 안 일어나요. 요즘엔 특허부터 내고 보죠. 근데 이때만 해도 과학 지식이 공유돼야 된다는 베이컨적인 이상이 과학자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때라서 이 레이저를 만든 팀은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그 레이저를 만드는데 충분한 정보를 다 공개했어요. 욕심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네들 그냥 우선권만, 그러니까 학술적 명예만 얻는 거죠. 내가 TA 레이저를 처음 만든 사람이다. 그것만 얻고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면 사람들이 다 만들겠지라고 생각하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공유했어요. 논문으로 다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털 페이퍼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장비를 어떻게 만드는가 무지하게 두껍게 나온 페이퍼인데 거기다가 하여튼 굉장히 설계도까지 모든 도면 다 무슨 재료 썼고 다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숨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무 비싸서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럼 10팀이 만들려고 시도했으면 10팀이 다 만들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들도 아닐 텐데 다 공부 잘하는 사람일 텐데 이런 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풀었던 수학 문제에서 뭐 적당히 어려운 문제 뭐 못 푸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걸어서 풀면 다 풀 거 아니야. 정답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정답이 있잖아요. 만들었거든? 누가 만들었어. 정답이 있으니까 다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레이저를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한 절반 정도만 만들 수 있었어요. 5팀만 성공하고 5팀은 실패했어요. 자, 왜 그랬는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랬는가를 이해하는 게. 왜냐하면 이런 일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요. 과학연구에서.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엄청 비싸거나 아니면 이걸 처음 만든 사람들이 무슨 정보를 숨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도 못 만든 팀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해리 콜린스라는 그 사회학자가 그 만든 팀하고 못 만든 팀의 차이점이 뭔지를 조사해 봤는데 차이점이 이거였어요. 너 밑에 썼구나. 미안해요. 안 썼나? 그 다음에 썼구나. 예, 미안합니다. 성공한 팀과 실패한 팀의 차이는 원래 처음 레이저를 만든 팀과 직접적 접촉을 한 팀만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직접적 접촉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리비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실험실에 팀원 중에 한 사람을 그 처음 레이저를 만든 팀에 보내서 거기서 레이저를 한번 만들어 보게 해요. 혹은 그 레이저를 사용해 보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거기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연수를 끝내고 돌아와서 자기 연구팀의 실험실 사람들이랑 같이 만든 팀 성공했어요. 거꾸로 그 실험실에서 그 레이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박사후 연구원으로 채용해서 그 사람과 같이 레이저를 만든 팀이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한 팀은 정말 그 원래 레이저를 만들 팀이 귀찮을 정도로
사람들도 여러 번 가가지고 견학도 하고 전화로 맨날 물어보고 만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귀찮게 한 팀. 그런 팀은 성공했어요. 어떤 팀이 실패했느냐? 순전히 출판된 원고만 가지고 그 논문만 가지고 만드는 팀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가끔 전화 걸어가지고 이거 잘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끔 물어본 팀 다 실패했어. 그러니까 뭔가 정말로 사람들끼리의 교류나 실제로 같이 해보는 그런 어떤 몸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은 팀들은 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실험하는 친구들한테 해주면 당연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뭘 뜻하냐면 과학 지식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책에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물론 거기 있어요. 거기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다 들어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화되기 어려운, 여기서 언어는 수학도 포함해요. 수학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지만 분명히 체득될 수 있는, 몸에 체득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과학 지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레이저를 만든 팀과 직접적 접촉을 했던 팀들은 그 체득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고, 순전히 언어화된 혹은 수학만 쫓아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팀은 성공하지 못했던 거죠. 자, 물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 기술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근데 그 기술 정도의 숙련도가 많이 필요한 굉장히 특히 최첨단 연구의 경우에는 이런 일들은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의 각각의 연구 분야에서 첨단 연구를 하는 팀들, 지금 막 경쟁하는 팀들,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몇몇 팀들 있죠. 그런 팀들의 연구 수준은, 실험적 수준은 다른 팀들이 못 쫓아가요. 그 정도의 숙련도까지 올라가려면 2, 3년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2, 3년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 정도 올라가면 그 팀은 놀고 있어요?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개 실험 연구를 할 때 뭐부터 측정해 보냐면 우리 실험팀이 어느 정도의 그 스킬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스킬을 가지고 몇 개월 내로 그 첨단 연구에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제가 뭐 있는가. 이런 거부터 찾아봐요. 되게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평가가 왜 필요하냐면 그만큼 이 암묵지, 그걸 마이클 폴라니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몸에 체득해야 되는, 스킬로서 체득해야 되는 암묵지가 과학 연구에서 아주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정말로 결정적이에요. 그냥 그런 것도 필요하다가 아니라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마이클 폴라니는 화학자였어요. 스스로 화학 실험을 하면서 이런 암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학과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건 또 다른 그런 그림인데 이거는 내 기억에 철을 이렇게 철판 있죠. 철판을 갖다가 불균등하게 산화시켜가지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염료를 뿌려가지고 찍으면 이런 게 나온대요. 예쁘죠? 근데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과학 연구 자체가 갖는 예술적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참 이런 그림들은 여러분이 이게 컴피티션이 있대요.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나가보세요. 상금도 있는 것 같은데 스몰 월드 컴피티션이라고 구글 같은 데 치면은 뜨는데 나는 이상하게 대상 받은 그림보다도 이게 좀 상이 좀 떨어지는 상을 받은 그림이 더 예쁘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그림이 예쁜 것만 보고 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 그림을 얻는 데 필요한 테크니컬 스킬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데도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 받은 그림들 보면 다 굉장히 아마 얻기 힘든 그림이어서 주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 이제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인터랙션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과학과 예술의 접점들이. 근데 그것 말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과학과 예술 모두 리프레젠테이션, 재현이라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재현이라는 건 리프레젠테이션이니까 다시 프리젠트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도 뭐 비구상조차도 어쨌든 자신이 생각하거나 본 것을 뭐 그림이나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프레젠트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과학도 자연이나 아니면 공학적 대상물들을 놓고 그걸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거나 실험적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거니까 재현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리프레젠테이션인데 그 둘 사이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그 다음에 과학적 실행, 프랙티스와 예술적 실행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볼 때 이 둘 사이에 어떤 침투 가능성,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생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탐색해 보기로 하죠. 일단 먼저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과학하고 예술은 아까 얘기한 사람들이
이런 거 보여주면서 야, 과학과 예술과 만날 수 있어 이러면 다 끄떡끄떡해요. 이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뭐 이렇게 그 화학적이거나 아니면 공학적인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니까 이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거 말고 과학과 예술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러면 야, 말이 됩니까 그게? 사실 좀 말이 안 돼 보이죠. 여러분들이 예술대학 다니는 사람들하고 공대 다니는 사람들 비교만 해봐도 딱 벌써 옷차림부터 다르죠. 좀 이렇게 좀 자유분방하게 좀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하게 입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차이점이 확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럴듯하게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조목조목 된 거를 먼저 살펴보자면 이게 훨씬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이 근거가 얼마만큼 타당한지 한번 그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죠. 처음에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학은 분석하고 이성을 사용해서 판단한다. 그런 것들이 주요 작업인데, 그래서 예술은 그건 분석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종합한다. 예술은 이것저것 가져다가 뭔가 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상상력을 발휘하지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게 뭔가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재치 있게 뭔가 이렇게 막 비틀기라든가 그런 어떤 그런 의외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훨씬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상극이다. 그럴듯하죠. 누가 봐도 뭐 말이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대상 자체가 서로 다루는 게. 왜냐하면 예술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것도 많이 하는 얘기죠. 과학은 실제 있는 걸 갖다가 다루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그 다음에 예술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보는 데 비해서 과학은 이렇게 나눠서 본다. 아까처럼 이렇게 쪼개서 보죠. 압력을 고정시키고 보고 그 다음에 진공해서 보고. 근데 예술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크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에 꿰뚫어 보는. 특히 이렇게 예술을 다는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번뜩이는 영감으로 막 갑자기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모습들 보면은 예술이란 건 뭔가 이렇게 영감이 번뜩이는 그런 작업인 것 같죠. 그다음에 이제 쿤이 이제 거기다가 이 토마스 쿤이에요. 토마스 쿤이 약간 좀 더 이렇게 좀 복잡한 방식으로 그걸 재정식화했는데, 과학하고 예술 모두 다 재현,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지만 과학에서 재현은 수단일 뿐이다. 왜? 목적은 자연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수식이나 실험을 하는 거지 목적이 그게 아닌데, 예술은 재현이 목적이라는 거죠. 왜? 예술품 자체가 그걸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그거가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에서의 문제풀이는 예술에서의 창작활동과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그런 의미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는 그 항상 새로운 이론들이 추구가 되는 데 비해서 예술에서는 옛날 예술도 굉장히 가치를 인정받죠.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블레이크라는 화가가 그린 뉴턴인데요. 이제 뉴턴이 이제 우주의 비밀을 그러니까 기하학을 가지고 표현해내는 광경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이걸 갖다가 이제 블레이크라는 화가가 이 뉴턴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뭔가 이걸 갖다 이렇게 높이 사서, 그러니까 우주의 비밀을 푸는 뉴턴이라는 식으로 굉장히 높이 사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블레이크가 이 뉴턴을 얼마나 이렇게 높이 띄웠는가, 우주의 비밀을 푸는 뉴턴은. 근데 그건 완전한 정말 오해예요. 블레이크는 사실은 조롱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어떤 차이점들을 강조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뒤에 신이 있거든요. 신이 사실은 있는데 뉴턴이 신한테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한 진리, 즉 예술로서 파악될 수 있는 진리는 저기 있는데 뉴턴은 분석적이고 그렇게 굉장히 그 제한된 그 진리에만 몰두해가지고 진정한 진리를 못 보고 있다고 그 이제 일종의 조롱을 한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런던에 배낭여행 같은 걸 가다 보면 그 거기 대형 도서관, 영국 도서관에 뉴턴 요 블레이크의 이 그림을 본따서 만든 조각상이 있어요. 조각상이 있는데 그 조각상을 왜 거기다 놨냐면, 사실은 영국 과학자 협회가 그렇게 오해해서, 그러니까 그 블레이크가 뉴턴을 굉장히 그 우주의 비밀을 푸는 사람으로 묘사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동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블레이크가 뉴턴을 조롱했다는 사실이 문해비평가들에서 지적되고 나서 그 동상을 철거해야 되냐 마냐를 놓고 엄청나게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하고 이제 인문학자들하고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오해들이 생기고 그런 동상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게 굉장히 그 일종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자, 그런 어떤 양립 불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특히 19세기 낭만주의 이후로 19세기 낭만주의가 특히 그런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19세기 낭만주의 이후로 예술은 뭔가 이렇게 영감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활동으로 여겨지죠. 뭔가 이렇게 뭔가 혼이 쉬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즉흥적, 스판테니어스하고 뭔가 이렇게 꾸미지 않는 방식으로 막 터져 나오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18세기까지는 과학과 예술 모두 이성과 상상력을 동시에 활용한다는 것이 정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전 시기에 전부 다 과학은 이성, 예술은 상상력 이런 식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학과 예술 모두 이성과 상상력을 동시에 사용해야지만 되는 분야로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건 뭐 200년 전 얘기고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좋아요. 그 다음에 예술 활동을 진짜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뭐 그건 옛날 얘기라고 얘기를 하면 예술 활동을 진짜로 들여다보면 이거는 뭐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술사가들이나 예술학자들 얘기예요. 실제로 제약이 많이 있다는 점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출판된 논문을 보면은 실험 연구가 얼마나 그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지배받는지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논문에 그런 거 못 쓰니까. 똑같아요. 완성된 예술 작품만 보고 그러면 완성된 예술 작품에 대한 그 설명을 예술가들이 할 때는 마치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영감이 떠올라서 이걸 막 미친 듯이 그리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많은 경우 사기예요. 다는 아니고 많은 경우 사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술가들이 이제 정말로 그 회고록을 쓴 것들을 보면 유명한 예술가들이 피카소조차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즉흥적으로 많이 그렸다는 피카소조차도 그 회고록에 보면 실제로 엄청난 정도의 계획과 그 계획의 수정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맨 처음에 그럼 왜 수정을 하냐면 놀랍게도 그렇게 그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안 그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잘 이해가 안 되죠. 나도 사실은 잘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겠죠. 뭐 그렇게 그리면 되겠죠. 되는데 그렇게 그려가지고 좋은 작품이 안 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그 들라크루아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뭐 A라는 인물을 여기다 세우고 B라는 인물을 여기다 세워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해봤는데 절대로 그게 워킹을 안 하더라. 제대로 잘 안 그려지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없애기로 했다. 굉장히 아픈 결정했지만 그러기로 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작업 자체도 끊임없는 결정과 고뇌와 생각의 과정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그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안 되겠네. 이렇게 그릴까? 이것도 안 되겠네. 이렇게 그릴까? 그래서 여러분들 박물관에 그린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들을 요즘에 엑스레이 분석으로 그 그림들이 어떻게 변형되어 맨 처음에 초안을 어떻게 잡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바꿨는가를 지금은 다 분석이 되는데요. 그 분석해 보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술적인 이미지 쫙 그려낸 그런 그림은 전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의 0.1%도 안 된대요. 대부분은 다 굉장히 많은 마치 과학연구랑 똑같이 엄청나게 많은 수정 작업을 통해서 그려져요. 절대로 그냥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인상파 그림조차도 인상파 그림은 안 그럴 것 같죠. 적어도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엑스레이 투사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고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처음 그림에서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다는 즉흥적으로 보이는 그림조차도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보이게 연출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것 자체도 굉장히 기법이에요.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예술활동에도 엄청난 제약과 계획들이 있고 과학활동에도 자유로운 창조와 구성적 측면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는 완벽하게 설명하려면 상당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자연현상이 있어요. 자연현상이 있으면 그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잘 설명하는 이론이 동시에 서너 개 있는 게 가능해요. 서로 굉장히 다른데. 그러니까 이 현상을 X라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Y라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Z라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경우가 가능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거는 미학적 관점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동등하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양자역학에서 혹시 아는 사람들은 슈레딩거 픽처하고 하이젠버그 픽처가 대표적인데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사물들의 운동들을 기술하는 방식에서 사물들 자체가 하나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외부에서 어떤 영향력이 와서 그게 변화한다고 보는 방식으로 그게 슈레딩거 픽처인데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그 사물 자체의 정체성이
그 오퍼레이터라는 걸 통해서 아예 같이 변화한다는 식으로 기술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양쪽 그 기술 방식이 그 중에서 어느 하나가 맞고 다른 하나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구성적인 어떤 프리덤 같은 게 분명히 과학에서도 존재해요. 물론 과학에서는 당연히 제약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 예술하고 과학이 똑같이 제약 조건도 있고 똑같이 그 자유로움이 있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예술이 제약 조건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겠죠. 과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제약 조건이 더 많지만 중요한 건 어느 하나는 제약만 있고 어느 하나는 그러니까 과학은 옴짝달싹을 못하고 실험해 보면 뭐 그다음에 결과 나면 끝이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따라야 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술가들도 생각난 대로 우리나라는 무조건 만들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나눠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술과 과학 사이에 굉장히 오랜 상호작용의 역사들이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인상파 화가들이 당시에 빛에 대한 새로운 이론, 그다음에 염료들이 합성 염료들이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전까지는 못 만들던 색들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새로운 색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색들을 염료들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리고 일부 화가들은 실제로 굉장히 훌륭한 화학자들이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로 그 염료들의 화학적 성분들을 굉장히 고민해가면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고 그런 상호 침투가 특이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는 일이 그렇게 안 다르거든요. 어차피 그 염료라는 제약 조건, 프레임이라는 제약 조건, 메시지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예술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게 그렇게 어색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학과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거, 물론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좀 복잡하지만 공통점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믿거나 말거나 유전학자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안목이 부족해요. 이럴 땐 적당히 손도 좀 들어주고 고마워요. 네. 자, 아름답습니다. 이거 배워가지고 아는 거예요. 이거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학자들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통상적인 의미의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과 좀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구조물들이 이게 이제 DNA가 이렇게 네 가지 그 핵산들의 결합만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간단한 결합이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이렇게 꼬여 있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그 생명체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복잡한 개체를 만드는데 저런 단순한 어떤 구조들을 가지고서 충분할까?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복잡한 현상을 꿰뚫는 어떤 단순한 원리들을 파악했을 때 그리고 그 원리들을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을 때 과학자들은 아름답다는 표현을 써요. 실제로 보면서 미적 쾌감을 느껴요. 정말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저런 걸 보면서 정말 즐길 수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음악이나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서 느끼듯이.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건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아름답다는 말을 쓴 거 아니냐. 과학자들이 그런 의미로 그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아름다움하고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예술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근대 미술 작품들, 이후 작품들, 특히 현대 미술, 비구상, 폴락 그림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내가 여기 가져왔나? 안 가져왔군요. 예. 그런 그림들 보면서 진정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폴락 그림은 이렇게 막 페인트를 갖다 이렇게 던져놓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점점이 뿌려져 있거든요. 장난쳐놓은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진정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왜 그래?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말하는 요점은 그게 아름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거 아름답게 봐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특정한 관점과 예술적 안목을 키운 다음에야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폴락이 거기서 무슨 메시지를 던졌는지, 그 다음에 그 폴락이 현대 미술의 역사에서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된 맥락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근처 그림들과 비교해서 보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보면 실제로 상당히 대담한 시도고 저걸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어떤 강한 메시지가 느껴지고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술도 상당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kitsch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중적인 예술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충 쉽게 금방 그 느낌들이 오는 예술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예술들은 과학만큼이나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그게 좋다 나쁘다 평가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술계에서 굉장히 큰 논쟁이 있거든요. 팝 아트식으로 가는 게 대중적으로 호소력 있는 예술들을 만드는 게 진정한 예술이지, 그런 고답적인 예술들은, 그렇게 그 식자층이 알 수 있는 예술들은 그거는 예술이 타락한 거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으니까 난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테고, 요점 뭐냐면 어차피 어떤 특정한 지식이나 특정한 이해를 전제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은 과학이나 예술 모두에 있지, 과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실제로 과학과 예술의 아름다움이라는 개념들이 그렇게까지 다르긴 달라요. 똑같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르긴 다르지만 그렇게까지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과학과 예술에서 이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아름다운 거는 이론이나 어떤 DNA 분자 구조 같은 걸 생각해내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그런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인데, 그럼 그런 것들을 창의성이라고 부를 때 그 창의성이 생각만큼 그렇게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생각만큼 다르지 않다는 건 당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술에서의 창의성은 일단은 새로운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예술 작품들 좀 많이 보다 보면 처음 보는 작품도 이거 대충 샤갈 같은데? 내가 처음 보지만 샤갈 아니야? 뭐 이거는 들라크루아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워낙 그 독특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림을 처음 봐도 다른 그림들을 많이 봤으면 그 스타일이 머리에 남아가지고 그 사람 그림으로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남들과 비슷하게 그려가지고는 절대로 유명해질 수 없어요. 예술 쪽에서는. 일단 달라야 돼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피카소인데, 피카소가 어렸을 때도 그림을 무지 잘 그렸거든요. 내가 그 그림을 가져왔나? 네. 이거 안 가져왔구나. 네.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그 구글 같은 데 가서 피카소 어렸을 때 그림을 쳐보세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어요. 여러분들 피카소 그림, 나중에 그림, 유명한 그림들 보면 저 그림은 나도 그리겠다 싶죠. 이렇게 이렇게 쭉 몇 개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선 긋고 뭐 색칠하고서 뭐 몇십만 불에 팔리고, 저런 그림 나도 그리겠다 싶죠. 피카소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몇 살 때라고 했지? 뭐 7살 때 벨라스케스처럼 그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벨라스케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스페인 화가가 있는데, 뭐 그거는 약간 과장인 것 같은데 진짜 잘 그려요. 어렸을 때부터 천재 화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카소가 어릴 때 그린 그림을 보면 테크니컬하게 완벽해요. 완벽한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그림 보고서 피카소 거라고 인식을 못할 거예요. 그뿐 아니라 누구 그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해요. 잘 그린 평범한 그림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 가지고 뜨질 못해요, 예술에서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딱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자기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피카소가 어떻게 했냐면, 다음 주에 이제 김홍규 선생님 강의에서 잘 나오겠지만, 맨 처음에 모방부터 시작해요. 피카소가 이제 파리에 와가지고 다른 대가들의 작품을, 그 청색시대 이럴 때인데 젊은 시절에 다른 대가들의 작품을 지독하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몇 년 동안 하나하나씩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나 요번에 X를 끝냈다, Y를 끝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시기에 모방 활동하는 그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그려요.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는 거야. 넘어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돼서 딱 마스터를 끝내고 한 30대 중반부터인데 자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피카소를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술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딱 브랜드 네임이 찍힐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하지 않는 한 절대로 튈 수가 없어요. 과학은 꼭 그렇진 않죠. 과학은 사실은 단순히 새로 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맞아야죠. 커렉트 해야죠. 그러니까 뭐 실험 결과와도 잘 일치하거나 아니면 수학적으로 그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거나, 분명히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이제부터 공통점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점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과학과 예술 모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이성과 상상력의 결합을 통해서 나와요. 과학은 예를 들어서 그냥 무조건 따지고 만들고 분석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과학에서 상상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수렴적 상상력과 발산적 상상력 모두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예술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조건 상상력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한 계획과 수정과 분석과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차이점을 제외하고 나면, 내가 중요한 차이점을 언급했죠, 분명히. 근데 그걸 제외하고 나면 과학적 작업과 예술적 작업 모두 이성과 상상력의 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좋은 작품들은 그런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내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뛰어난 예술가들이 정말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 둘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과학자들은 역시 종종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이게 이제 마티스가 한 얘기예요. 마티스 마티스 되게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게 마티스 작품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림 그릴 때의 경험을 얘기한 건데 각 부분의 합리적 관계를 발견해내는 그런 한순간이 오는데 그때부터는 그림 전체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는 붓자국 하나도 추가할 수 없다. 물론 뭐 예술가 약간 과장을 했지만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죠. 그림을 그리다가 내가 그리려는 그림이 뭐다라고 딱 파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꼼짝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풀다가 여러분이 다른 방식으로 풀고 싶다고 막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없는 때가 나오잖아요. 적분 시작해가 중간쯤 되면 그 다음에 나가야 되죠. 그런 비슷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느 단계가 이르러서 이게 구도가 전체로 완성이 되면 마음대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려야 돼. 그 구도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슷한 특징들을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들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과학이 이렇게 예술과 굉장히 그 구체적인 활동에서 공통점을 갖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직시를 하면 실제로 과학 연구나 공학 연구를 훨씬 더 여유로운 관점에서 훨씬 더 이렇게 열린 마음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요즘에 인문학이 강조되고 예술과 과학의 만남 이런 것들 강조되는 것들은 내가 보기엔 이제 피상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에 굉장히 새로운 기법들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서 예술 작품 만들면 좀 멋있는 거 나오지 않겠어? 뭐 이런 건데 아니면 저기 과학하는 사람들 좀 논어도 좀 읽고 이렇게 좀 이렇게 교양을 쌓아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좀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건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과학 연구 자체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잘 살펴보면 그 과학 연구의 전문 분야 내에서 그 갈고 닦아야 되는 그런 분석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그런 암묵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도 많고 실제로는 굉장히 종합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학 그러면 떠올리면 맨날 문제풀이가 생각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예술 활동만큼이나 엄청나게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과학 연구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난 논어도 좀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럴 필요 없어. 논어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과학 연구나 공학 연구에 필요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관련 분야 지식들을 이제 그게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 수업의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태여 모든 분야의 교양을 쌓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들이 필요해지는 지점들이 있고 그런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 에피소드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게 내가 그 작년에 굉장히 2011년에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건데 이런 거예요. 2011년 9월 23일 날 셀은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실험 할 수 있는 딱 전 세계 두 군데 있는 데서 하나에서 거기에 오페라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약자예요. 진짜 오페라가 아니라 오페라 프로젝트라는 데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냐면 빛보다 빠른 입자가 발견됐다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연구팀이 이런 결과 발표하면 대체로 무시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널리 알려지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대성 이론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험이 잘못됐겠지 하고 무시되는데 셀은이잖아요. 무시할 수가 없죠. 왜? 우리가 그 실험 못하거든요. 무시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죠? 페르미랩. 거기서 무시했어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는. 그러니까 셀은에서 무슨 발표를 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의심을 한다고 해서 근거가 뭐야? 의심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저 실험 못하고 저 정도의 그 자원들을 못 동원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요맘때쯤 신문 기사를 한번 보세요. 내가 그 신문 기사 제목이나 내용에서 따온 건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일부는 물론 기자가 좀 과장을 했겠지만 물리학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 다음에 일부는 이거는 이제 페르미랩에서 하는 거예요. 경쟁자니까 측정 장치의 오류가 분명하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건 뭐냐면 그 실험 결과는 맞는 것 같은데 도저히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비판을 수용해서 여기 뭐 실험 장치에 오류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GPS를 사용하는데 GPS 측정 장치에 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길 찾아가는 데는 별 상관없는데 이거는 정말 엄밀 측정이 필요하거든요. 수억 분의 1초 단위로 굉장히 측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부 비판을 수용해서 2차 실험을 했어요. 근데 거기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이러면 진짜 할 말이 없죠. 처음에는 비판자가 일부 있었지만 그 비판을 수용해서 실험을 다시 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부터는 그 다음 실험들을 보면 그 다음 어떤 저 신문 기사들 보면 10월 30일 때 보면 야, 이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실험적으로 반증된 거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사실이 반증이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게 왜 일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신문 기사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자체는 우리가 사실 상대성 이론을 넘어서서 새로운 이론을 모색해야 되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국내외 신문 기사나 물리학자들의 인터뷰 내용들이 실렸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언을 한 게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예언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고. 자, 이 현상이 뭘 보여주냐? 이게 증거와 합의로 크는 과학이라는 내 거기 그 에세이에 나오는데 이 현상은 일단 과학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실험해 보면은 실험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걸 무조건 그냥 따르고 그래서 어떤 기존의 어떤 견해를 뒤집어 엎는 그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미 천왕성에 의해서 봤죠. 그런 방식으로 간단히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 이론이 문제가 있는 걸 알고서도 여전히 그 이론이 충분히 유용하다면 뉴턴 역학을 고수한 것처럼 계속 고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근데 어느 순간이 들어가 너무 그 모순이라든가 문제점이 더 깊어지면 그 순간에는 결국에는 개정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그때는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과학 활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학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는 어떤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천재적인 과학자가 혼자서 무슨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군요 하고서 끄덕대는 걸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과학계에서 어떤 결론이 난다는 것은 과학계의 다수가 여러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까 보일이 제안한 방식대로 합의를 도출했을 때만 사회적으로 합의를 도출했을 때만 그게 결론이 지식으로서 남게 되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회적이에요. 개인에게 과학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 지식은 사회적으로 분포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합의들이 어떻게 도출되는가의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기존 과학적 관점들이 바뀌는 일들은 훨씬 더 많은 지지 증거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우니까. 그때까지는 합의가 없었잖아요. 이때는 별로 합의가 없었다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미국 페르미 연구소에서 미노스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경쟁자니까. 그래가지고 훨씬 더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정밀한 실험을 해가지고 실제로 세른에서 한 실험이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세른에서 이 결과를 발표할 때 그냥 발표했겠어요? 실험했다고 실험 결과 나왔네 발표하자. 내부적으로 몇 개월간의 경우는 검토를 겪었어요. 거기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그걸 검토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야 이거 발표할 만하다라고 해서 발표한 건데 그 결과가 오류라는 거예요. 그 오류라는 걸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른 쪽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페르미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검토를 한 다음에 페르미가 맞다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줘서 그래서 2012년 5월에 실험 오류를 공식적으로 그 과학자 사회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빛보다 빠른 입자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로.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이 요점. 이게 다 이렇게 엄청나게 오래 검토와 재검토를 거쳐가면서 합의가 형성되는 거지. 누군가 실험 하나 했다고 세상이 바뀌고 그런 일들은 과학에서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유의하길 바라요. 자, 이게 실험 장치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실험 장치에서 실험을 하게. 예,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